모셨던 정한용입니다. 이 원로와의 대화는 2022년에 1차로 10분을 인터뷰했고 유튜브에서 원로와의 대화나 신경정신의학회를 찾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10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원로와의 대화는 정신의학 신문이 주관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인제약이 후원합니다. 정신의학 신문의 인터뷰 내용이 영상으로 실리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상이 보관됩니다. 오늘 2023년 첫 번째 원로와의 대화에서 모실 분은 정말 원로분을 모셨습니다. 이호영 교수님이십니다. 이호영 교수님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대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교수님은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과 미국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기초대학원과 정신과 전공인을 수료하셨고 미국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뉴저지에서 잠깐 개업을 하셨고 러커스 대학의 의과대학 임상조교수 역임하셨습니다. 이후로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귀국하셨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객원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아주대학교로 옮기셔서 아주대학교 병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하셨고 정신과 의사로서는 아마 처음이고 최초로 제가 한 분으로 알고 계신데 아주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세계정신의학회 아세아 17지역 대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1997년에 벽봉학술상을 받으셨고 96년엔 대한작습자 박애상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저서가 있고요. 2022년에 90세 정신과 의사, 인간과 종교로 말하다는 저술을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인터뷰는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미국에 계셔서 줌을 화면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만으로 91세인데 91세가 되면요, 이게 노인이라 아무래도 그 현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질병,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든지 또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기능 장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적으라면요. 노트 한쪽을 다 써도 모자랄 겁니다. 작년에는 응급실에 2번 갔었고요. 예. 입원한 것이 3번, 세 번 했습니다. 많이 편하셨군요. 네. 그런데도요, 금년에 들어서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제가 얘기해서 있고요. 이 나이가, 내 삶에 막차 기다리는 그러한 처지인데 될 수 있으면 좀 막차가 늦게 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네. 한 가지 제가 교훈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삽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한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사귀면서 끝까지 좀 착하게, 순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래도 오늘 뵙기에 건강해 보이십니다, 선생님. 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젊어서부터 이렇게 그 뇌에 대한 이게 내가 무슨 우리 의식하게 우리의 자기 개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인지 기능에 뇌가 무슨 역할을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일단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의과대학 다닐 적에 의과대학 2학년 때 미국서 신경내과 공부하신 서석조 교수님이 이제 우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출신은 뭐 일본서 의과대학원 나온 분이지만 미국에 가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가르치시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세요. 아주 신경껏 강의 아주 멋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 뵙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아주 대범한 분이고, 그리고 솔직하시고, 그런 아주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이제 찾아뵙고 말씀드리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신경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신경과 하지 말고 정신과를 하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주 정신 분석이 아주 정신과의 아주 중축이었었죠. 그 서석조 교수님이 신경과 전공을 하시면서 아유 나도 정신과를 할 걸 그랬다 하셨대요. 그 왜냐하면은 그 정신과 그렇게 재밌대요. 정신 분석이 그렇게 재밌다고 말이죠. 나보고도 정신과를 하면 어떠냐 그래요. 근데 실제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의과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그 실습장에 나가 보니까 뭐 진단은 신경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하죠. 아주 참 재밌게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 신경과 환자를 진단을 한 거를 낭제 그 환자가 죽고 나서 그 뇌를 잘라가지고서 진단한 것하고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아주 막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 죽은 전에 진단하고 후에 부검소견이 같거든요. 그 진단은 참 기가 막힌데 그 실습을 보다 보니까 신경과 치료라는 게 그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또 예후가 낫지 않고 정신과는요. 그래도 참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에이, 정신과 가겠다 해서 제가 정신과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정신의학 분야 중 선생님께서 주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그 해당 관심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그 분야에 어떤 업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동안인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동물들의 공포 반응, 뭐 예를 들면 동물들이 서로 마주치면은 이렇게 응시합니다. 서로 째려봐요. 하다가 그 피하는 놈이 먹이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누가 날 째려볼 것 같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원초적인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렴풋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인간도 이렇게 뭔가 원초적인 본능적인 공포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마침 이제 그 미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안에 콜롬비아 대학에 다널 클라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공황발작이라는 그 새로운 증상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멋지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중추성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저 이제 서브코티칼 에리어에 뭐 로쿠세롤로스 여기 그 노아드레날린의 핵이 많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터지는 공황 발작이라는 게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980년에 DSM-3에 공황 장애라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병의 엔티티가 등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새로운 병이로구나 하던 참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예, 예. 한국에 나와서는 이제 그 굉장히 공황 발작에 또는 공황 장애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한국에 보급시켜 보려고 또 상당히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연세대학에 있을 적에 지금 그 하주대학에서 은퇴하신 임기영 교수, 네, 네. 교수가
전공이었었어요. 그래서 임기영 교수가 그 락테이트 인퓨전, 유산염을 주사해가지고 공황 발작 일으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네, 아마 논문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 후에도 이제 주로 공황 발작을 이제 미국에 개업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많이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공황 장애라는 책을 내가지고 그게 1992년인가 그래요. 그책 가지고서 또 한국사 이제 처음에는 좀 정신 분석하는 분들이 좀 냉소적이었었어요. 네, 에, 이유 없이 생물학적으로 생기는 불안이라는 게 어디 있냐. 갈등에서 생기는 거라.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서 이제 이렇게 진단이 다 인정이 되고 하니까 이게 한국에도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뭐 아주 보편적인 병명이 네, 됐죠. 그래서 그 공황 장애라는 책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신경정신학교에 벽봉 학술상을 탔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선생님. 네, 네. 다음 쌤 이어서 질문은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말씀하고요, 또 관심 있는 분과 활동이 있었으면 그 분과 활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게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서 나와가지고 2년 있다가 허유 갑자기 그 회장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회장을 했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아니 참 일하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 좀 추진력이 있고 좀 그 대담한 사람을 사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에 있던 이홍식 그때는 전임 강사였었어요. 예, 그분을 내가 모셔다가 사무장을 시켰는데 그분이 일을 참 잘하세요. 예, 예. 학술대회도요 아주 네, 화려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제가 그 있을 적에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이제 학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네, 야 이거 학회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세종문화회관 저 뒤쪽에 있는 건물에다가 하나 그 세들어가지고서 이제 쪽으로 했어요. 그 사무실을 만들고 간판을 걸었는데 사실 저희 시기에는 확실히 우리 학교 사무실은 없었지만은 제가 이사장 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 했는데 그때 조대웅 교수님이 회장이 되는데 조대웅 교수님이 굉장히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가지고서 학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예, 예, 본과학회는 그 당시에 좀 미약하고요. 몇 예, 개 안 됐었어요. 예, 예, 제일 뭐 좀 생긴 게 이제 사회정신의학과. 예,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마 대한 사회정신의학회의 회장을 제가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회장할 적에 몇 가지 생물학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생물정신학회가 있고 몇 개가 안 됐었는데 그 분과학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었어요. 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참 어렵게들 일들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주 모여가지고 분과학회 회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서 우리 그 학회 학술 대회에 좀 논문 좀 많이 좀 내달라고 예, 예, 해가지고 그래서 학술 대회는 상당히 그 아주 화려하게 우리가 한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예. 말씀하신 분과학회가 지금은 한 30개 됩니다. 예, 대단합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 질문은요, 오래 근무한 병원에 대한 말씀하고요, 또 쭉 많은 제자를 키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근무한 병원하고 제자들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요. 저는 1984년에 나와서 연세대학에서 조인교수 9년 했어요. 9년 동안 근무했는데
임기가 딱 끝나자 전 아주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네. 아주대학에 와서 또 한 9년 해서 총 18년 하고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연세대학에 있을 적에는요, 뭐 좀 잘한 것 같지만은 정신과가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고 좀 화려한 그 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갔을 적에 저를 도와준 전공의들이 아주 지금 기억에 생생한데 이충순 이사장, 예, 그리고 임기영 교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노재성, 이영문, 김중기 원장들 아주 참 화려한 분들이죠. 일들 잘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말이죠. 오은영 선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한국에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이 후진들이 굉장히 도와줬어요. 그게 제가 인상이 났고요. 근데 아주 대학에 와서는 저 팔자에 없는 보직을 가니까는 저보고 원장을 하라고 그래요. 원장을 했는데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맨날 사람 죽으면은 그냥 데모하고 야단들 하는데 그럼 원장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1년 하고서는 제가 총장님에게 나는 정말 원장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 하겠냐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과에 돌아가겠다니까 그러면 학장하라고 그래요. 학장. 그래서 학장을 오래 했습니다. 뭐 예. 그텀 끝났는데 또 하라고 그래서 조금 하다는데 학장 할 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학 교육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일 많이 했던 때가 학장할 때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래도 무사히 이걸 마쳤고요. 예,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의료원장이 되고 갑자기 우리 총장이 그때 김덕중 총장이 교육부 장관 되는 바람에 갑자기 하던 사람이 총장을 하라고 그러니 됐죠. 근데 저는 그 총장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일이죠. 제가 인복이 그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바쁘게 지냈죠. 뭐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 아주 이렇게 보내달라고 별다 했습니다. 한 예, 번은 예. 세계 사립대학교 총장회의를 이제 불란서에서 했는데 거기 갔더니 커미티 거기 체어를 맡으라고 그래.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네.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교수들이 기가 막히게 도와줘가지고서 네네. 잘 마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러셨군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저의 자랑해야죠. 네. 예, 예. 해외 활동까지 마저 말씀해 주셨고요. 세계정신의학회 교육위원 하셨고, WHO에서 세계정신의학회 아시아 17지역 구역 대표하신 거로 제가 이제 소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세계정신의학회 아시아 17 구역 대표에 대한 말씀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좀 그때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해외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WHO는 이제 ICD 그 필드 트라이얼 할 적에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임시 자문관이 됐기 때문에 제네바는 한 10번쯤 갔다 왔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세계 정신의학회는 우연히 말이죠. 우연히 그 교육위원이 됐어요. 거기. 그게 제가 중국에서 한번 학교를 했는데 제가 갔더니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서 교육위원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홍콩의 펠리스 리마크 교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계 정신의학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우리 팀이 말이야, 우리 팀이 이 오직에 이제 가게 됐죠. 네. 저보고는 이제
그 아시아 17 지역에 그 대표이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아주 부지런히 댕겼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세계 정신의학회 일을 했는데 참 그 자기가 같이 일하는 게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참 재밌어요. 네, 그냥 전적으로 그 아주 팀워크로 잘해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면서 그 동지들 그 그분들 같이 사귀고 하던 것이 굉장히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다음 이은 질문은요.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가장 보람있었던 일. 제가,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사업에 이니시어티브를 보여가지고 젊은 정신과 의사들은 사무실 박차고 나와서 지역사회에 나가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그 뉴저지 퍼스트 안보위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납병원 그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존 로널스라고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유니온 카운티에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메디컬 디렉터로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중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게 알코올 중독에 경험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알코올 재활 센터에 그 제가 메디컬 디렉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그 한국에도 한번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좀 일으키고 싶어서 네, 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강화도 역학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86년에 강화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네, 처음에 그때 예, 예, 우리 교실에 펠로우를 하던 김병우 선생, 네, 김병우 네, 선생이 첫째 센터장으로서 그걸 일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원에 와서요. 제가 좀 그 자질을 남기자 수원에서 그 이영문 교수하고 네, 민정신병원의 이충순 선생하고 네, 이사장 둘이서 이제 합정을 해가지고서 수원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래도 그게 사업을 한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박의 훈장을 제가 탔습니다. 예. 그런 일이 그러면 있으셨군요. 예, 예. 그, 다음 이어서 질문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지만은 정신의학은 그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또 인간 관계에 대한 학문이고 그리고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요. 정신의학이 상당히 그 심오한 분야의 그 학문입니다. 뭐 정신분석도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그 아주 좀 깊은 학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80년, 70년도가 부터는 약물이 나와가지고 약물 효과가 좋아졌어요. 뭐 벤조다이아ze핀도 나오고 그때 뭐 항정신병 약물도 나와가지고서 약물 치료가 상당히 발달을 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1980년도부터 DSM 체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DSM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 위주가 되고요. 또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위주로 돼가지고 생물 정신의학이 굉장히 이제 판을 치게 됐죠. 근데 그러자 이제 이 컴퓨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생겼어요. 치료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이제 조현병 할 것 같으면은 증상 쫙 보고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진단 이후에 치료, 약에 대한 것이 다 알고리즘에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가니까 정신과가 좀 단순화됐습니다. 그냥 증상 듣고서 약 주고, 뭐 안 들어오면 조금 증가하고, 또 뭐 부작용이 있으면 좀 줄이고, 약물 위주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가 간단화됐어요. 좀 간단해졌죠. 그런데 워낙 바쁜 의사들이 시간이 절약되니까 거기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간단하게 됐어요. 제가 개업할 적에는 한 시간에 한 사람입니다. 딱딱 하루에 6명만 이상 못 봐요. 지금은 뭐 여러 볼 수 있죠. 뭐 한 30명 볼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리즘을 선호하고 따르다 올 거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선택을 하지 결과를 보려고 그러지 과정을 좀 등한히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다 하는 과정, 역사 이런 것은 생략하고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처방에 따라서 진단을 하니까 정신과 치료가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신의학이 깊은 학문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뭐 전이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정신과 치료에서 좀 홀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전 바라기는 좀 정신의학의 전같이 좀 깊은 학문이 했으면 좋은 게 마침 무슨 남들이 뭐 저거 한 6개월 훈련하면 나도 처방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될 테니까 좀 따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역사를 볼 거거든요. 뭐 실바나 아리아티가 한 그 정신 분석, 조현병의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뭐 지금 다들 모두 공부하느라고 읽긴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 참 공부들 많이 해가지고 전공의가 됐는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공부한 거요 임상에서 별로 써먹질 않아요. 간단하게 그저 처방만 따르죠.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학문다운 학문다운 그리고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 정신의학 의사로서의 기본, 또 정신과 의사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일반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정신과를 기피해요. 정신병 가진 분들이 좀 무섭고 또 뭐 어쩌다가 무슨 뭐 폭행을 한다든지 하면 언론에서 광고를 하니까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대화도 안 되고 돌봐주기가 참 힘들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을 좀 그 편견을 갖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는데 그 기피 현상이 말이죠. 정신 질환도 기피하고 정신과 의사도 기피하고 정신과 치료도 기피하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조기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병이 말이죠. 정신장애가 조기 발견을 할 것 같으면은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다 다가 아니라 조현병이나 무슨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것은 다 만성이 되고 오는 수가 많거든요. 자꾸 재발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일반인들이 조금만 무슨 이상한 행동이 가족원에서 있을 것 같으면 말이죠. 서슴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가족분들, 일반인들이 그 치료에
한 팀원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의사가 다 한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한 팀으로서 정보를 얻고 또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요. 그래도 학회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가지고 있는 무슨 조현병이나 무슨 다른 병에 대한 증상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이것을 어, 찾 얻어가지고서 좀 읽어보셔가지고서 무엇이 정신장애로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체득해가지고서 조기 발견하는데 조금 더 성의를 내주시면은 훨씬 이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뿐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가족에 대한 것까지 같이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예, 네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과를 전공하는 후학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아유, 이건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딱 은퇴를 하고 나서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반평생을 지배적인 정신과 의사 놀이만 해왔기 때문에, 이거 은퇴하고 나면은 좀 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의학에 대한 것은 보지 않고, 전혀 읽지도 않고, 환자도 안 보고, 그냥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인문학에 대한 거, 뭐 역사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러고 제가 한 20년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정신과 영역에서 좀 멀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했을 적에 내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학회나 뭐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발전한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했을 텐데 제가 그런 토의도 내용도 모르고 참여한 자리 없는데 지금 벌써 앞길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두 가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좀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저는 정신의학에 철저하게 근거 중심이라야 됩니다. 뭐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근거 중심으로 발달한 이 정신의학이 꼭 갖춰야 될 거 뭐냐면 가치 중심, 가치도 같이 봐야 돼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삶을 다루는데 과학적인 견해도 필요하지만은 가치를 보는 쪽의 견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는 질을 높이고 또 조현병 있는 환자도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등한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늘 학교에서도 근거 중심에 대해 반드시 가치 중심하고 양다리에 서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학교에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이요. 이런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방향, 그런 태도,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개방된 그런 학문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학제 간의 공동 연구나 학제 간의 모임, 이것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어, 예를 들면 불안장애를 무슨 뭐 인성하고 같이 한다 하는 것은 근접해 있는 건데 근접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것도요. 조현병 학회에서 저는 의사, 의사학 같은 데서 같이 공동해가지고 소위 광기의 역사 이런 것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요. 이 통섭에서 오는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전략에 대한 비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학자간에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을 저 아주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 젊은 정신과 의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의 견식을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되는데 상상하는 능력은 인문학의 소입니다. 소설이라든지 예술, 뭐 예를 들면 뭐 연극을 본다든지 또는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좋은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 미학적인 그러한 그 예민성을 높여줘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을 이렇게 높여줘요. 정신과 의사는 상상으로 먹고 사는데 말이죠. 이 상상력을 늘리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인문학 뭐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많은 그 사실은 이 소설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요 공감하는 능력이 늡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면요 그건 더 훌륭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넓히 그 의사놀이만 하지 말고 넓히 시야를 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네, 후학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은요. 지금 이제 원로와의 대화에서 저희가 늘 공통 질문입니다.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특히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 근데 그 건강 관련은 그 개인마다 좀 다를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좀 불행히도 1978년이죠. 제가 46살인가 그때 이제 그 안자이나 어떻게 왔어요. 그때 이제 엔조그램을 멀리 가서 이제 엘리오를 했더니 그 관상동맥 많이 막혔어요. 그 협심증으로 이제 저 살아오다가 어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그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91세인데 관리 잘했죠, 뭐. 그렇게 일찍 발병하고 20년 전에 저 바이패스 수술했는데 대개 한 5년 있으면 또 막혀요. 제가 또 스텐트로 한 3번 또 넣었죠.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심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약도 충실히 먹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지금도 그 규칙적인 운동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루에도 안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소식, 밥 많이 먹지 않는 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조금 먹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콜레스테롤이 높았어요. 340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이제 그 약 먹는 거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그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은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뭐 지나치면 안 되고 또 과하면 안 되고 말이죠. 술도 지나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술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와인 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몸의 균형, 나의 몸의 리듬에 맞게 운동을 해야지 무리를 하면 그것이 신체에 해로우니까 말이죠. 그 원칙을 지켰고 이 원칙을 저는 나의 정신 건강에서 여기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책을 출판할 때마다 이제 출판 기념을 했는데 제가 그 부끄러움에 대한 책을 썼을 때가 제가 80세 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부영 교수가 이제 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 이부영 교수는 저하고 참 친하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이호영 교수에게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힌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정말 잘 보셨어요. 전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요. 치우치지 않고 이쪽도 저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좀 보수적인 면도 있거든요. 양쪽을 균형을 맞추는 줄 해서 도양처라고 얘기하면 균형을 여겨가지고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 건강은 조심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술 많이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이런 것은 다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91세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치매가 오지 않았고 정말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관리한 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가장 최근에 올해 쓴 저서로 90세 정신과 의사, 인간과 종교를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 책은 진짜 좀 공들여서 쓴 책인데요. 코로나 감염 있은 동안에 꼼짝 안 하고 있었던 한 2년 동안을 공부해 가면서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젊을 때부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좀 진보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갈 거 같으면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하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이제 공부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거, 공격성에 대한 거, 또 공감에 대한 거, 또 부끄러움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될 수 있으면 학수로 쓰지 말고 또 이 철학책 같은 것은 아이고 이거 어려워가지고 그냥 어렵죠 읽기가.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이렇게 어,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쪽 또는 여러 다방면의 지식들을 통합해 가지고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느 분이 신간서적 소개를 했는데 아주 잘해줘. 저보다 꿈보다 해만 좋다고 제 척보다도 더 잘 평을 해주셨는데 더불어 저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좀 이걸 읽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아주 제가 쓴 책을 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전공의 때 뵀을 때 느낀 몇 개의 단어가 생각납니다. 현명함, 자상함, 성실함, 이런 걸 느꼈는데요. 선생님, 오늘 뵈도 또 똑같은 모습을 하신 느낌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